그 여자는 우리 아들에게 우연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사랑인 척, 운명인 척, 순수한 척, 착한 척 완벽하게 며느리가 되어 제 집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결혼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은 시작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아들의 통장을, 명의를, 인생을 조금씩 조금씩 먹어치웠고 제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하자 그 순간부터는 저를 도둑으로 만들고 미친 사람으로 만들고 아들의 눈까지 멀게 만들어 저를 완전히 사회에서 지워버리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저를 향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돈 드릴게요. 그냥 조용히 사라져 주세요. 여러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여자는 사람이 아니구나.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면 제가 어떻게 그 며느리의 가면을 찢어버렸는지, 어떻게 제 아들을 다시 돌아오게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그 여자가 어떤 결말을 맞았는지 속이 뻥 뚫리는 사이다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시든 따뜻한 차 한 잔 곁에 두고 편하게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오늘이 그리고 내일이 조금 더 행복해지길 바라면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사연을 계속 전해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1화 엄마의 손으로 키운 검사 아들. 저는 정희, 올해 59입니다. 남편은 제가 33때 사고로 떠났고 그때 제 곁에는 6살짜리 아들 강준이만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됐으니 재혼해라라고 말할 때도 있었지만 저는 끝내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솔직히 사랑이니 인생이니 그런 걸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했고 아들을 제대로 키워야 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단순했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김치 몇 통, 나물 몇 가지, 멸치볶음과 장조림 정도였는데 새벽마다 손이 갈라져 피가 나도 쉬지 않고 만들었습니다. 반찬은 정직합니다. 손맛이 없으면 바로 들키고 재료를 속이면 손님이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제 손으로, 제 눈으로 재료를 골랐고 남이 먹을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었습니다. 강준이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컸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 등을 보며 엄마는 강하다는 걸 배운 아이였죠. 그래서인지 강준은 공부를 정말 잘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책을 놓지 않았고 중학교 때는 반에서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할 때마다 기쁘면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해서 아이가 스스로 발버둥쳐 올라가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강준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검사 될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검사라니요. 우리 집에서 우리 시장 반찬 가게에서 검사가 나온다고요? 그런데 강준은 정말 해냈습니다.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들어갔고 사법시험을 준비했고 끝내 검사가 되었습니다. 강준이 검사 임용장을 받아들고 제게 인사하던 날 저는 그 자리에서 울어버렸습니다. 손님들이 있는 시장 한복판이었는데도 창피한 줄도 모르고 울었습니다. 엄마, 내가 이제 엄마 고생 안 시킬게.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때만큼은 세상이 저에게도 공평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그런 식으로 끝나지 않더군요. 운명처럼 나타난 며느리. 강준이 32이 되었을 무렵 어느 날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떠 있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할 사람 생겼어. 저는 그 말에 잠깐 멍했습니다. 검사가 된 뒤로도 강준은 바빴고 연애도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사람들이 검사랑 결혼하면 좋겠다는 이유만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니? 강주는 짧게 말했습니다. 되게 착해. 그리고 말도 예쁘게 해. 그 말이 조금 마음에 걸렸습니다. 사람이 착한 건 좋지만 착해 보인다는 건 그 사람의 진짜가 아닙니다. 게다가 강주는 늘 사람을 볼 때 차분하고 냉정한 편이었는데 그날만큼은 이상할 정도로 흥분해 있었습니다. 며칠 뒤 강주는 그 여자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설인이었습니다. 설인은 정말 예뻤습니다. 너무 예뻐서 오히려 현실감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말이 참 달았습니다. 제가 차를 내오면 어머님, 손이 너무 고우세요라고 했고, 제가 반찬 가게 이야기를 하면 어머님 같은 분이 진짜 존경스러워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그 칭찬이 고맙기보다는 어딘가 불편했습니다. 사람은 보통 처음 보는 시어머니에게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세상에서요. 하지만 강주는 완전히 설인에게 빠져 있었습니다. 설인이 웃으면 강준도 웃었고 설인이 물컵을 들면 강준도 따라 들었습니다. 아들은 사랑에 빠지면 그렇게 되는 걸까요? 저는 그 모습이 낯설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뻤습니다. 우리 아들이 드디어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설인은 자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조금씩 빠져나갔습니다. 어느 대학 나왔니? 라고 물으면 뭐 그냥 평범한 학교요라고 얼버무렸고 부모님은 뭐 하시니? 라고 물으면 부모님은 멀리 계세요라고만 했습니다. 저는 그게 마음에 걸렸지만 강준이 좋아하는 사람이니 괜히 나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시장에서 장사하며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따지면 진짜 좋은 사람도 도망간다는 것. 그래서 저는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설이는 제가 지켜보기도 전에 이미 제 집을 자기 집처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3화. 결혼은 빠르게, 너무 빠르게. 강주는 설인을 만난 지 5달 만에 결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요즘 세상에 5달이면 서로를 얼마나 알겠습니까? 강준아, 너무 빠르지 않니? 제가 그렇게 말하자 강준은 웃었습니다. 엄마, 난 확신해. 설인이는 다르다. 설인은 그 자리에서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강준 씨 진짜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제가 어머님께도 정말 잘할게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 한편이 서늘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정말 좋은 사람은 잘하겠다고 말하기보다 그냥 잘합니다. 그런데 설이는 계속 말로 약속을 했습니다. 너무 많이요. 결혼식은 작게 했습니다. 설인 쪽 하객은 거의 없었습니다. 설이는 친정이 멀리 있어서요라고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그때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는 뭔가 숨기고 있다. 하지만 저는 그때도 강준을 위해 참고 넘어갔습니다. 강준이 너무 행복해 보였으니까요. 문제는 결혼 후부터였습니다. 설이는 결혼하자마자 강준의 생활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검사라는 직업 특성상 강준은 늘 바빴고 서류와 사건에 파묻혀 살았습니다. 설이는 그 틈을 이용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일에만 집중해. 집안일은 내가 다 할게. 돈 관리도 내가 할게. 당신은 이런 거 몰라도 돼. 강준은 그 말에 고마워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설이는 강준을 돕는 게 아니라 강준을 관리하려 하고 있구나. 엄마를 문제 있는 사람으로 만들다. 설인이 저를 본격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한 건 결혼 후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 저는 시장에서 장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결혼 후에도 계속 반찬 가게를 했습니다. 아들이 검사가 됐다고 해서 제가 갑자기 귀부인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을 멈추면 오히려 더 우울해질 것 같았습니다. 집에 들어가자 서린이 부엌에서 뭔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린은 저를 보자마자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피곤하시죠? 제가 비타민 하나 챙겨드릴게요. 그때 저는 그 말을 고맙게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챙겨주니 그래도 마음이 있나 보다 싶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저는 자꾸 멍해졌습니다. 머리가 띵했고 기억이 끊기는 순간이 생겼습니다. 시장에서도 손님이 주문한 반찬을 헷갈려서 정희 씨, 요즘 왜 그래? 라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느 날 집에서 지갑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지갑 안에는 현금이 많지 않았지만 카드와 신분증이 있었습니다. 저는 집안을 뒤졌고 서린도 함께 찾는 척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강준이 집에 오자마자 서린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나를 의심해. 내가 도둑인 줄 알아. 나 너무 무서워. 강준은 그 말을 듣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낯설었습니다. 마치 제가 정말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저는 너무 억울해서 말했습니다. 강준아, 엄마가 언제 며느리를 도둑이라고 했니? 그냥 지갑이 없어서 찾는 거지. 그런데 서린이 그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훔쳤다는 말은 안 하셨지만 그 눈빛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 말 한 줄이 저를 가해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날부터였습니다. 강준은 제 말을 100% 믿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저는 이미 며느리를 괴롭히는 시어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의 통장을 먹기 시작했다. 며느리가 저를 흔들어 놓은 뒤 서린은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바로 돈이었습니다. 강준은 검사로서 돈을 꽤 벌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직업 특성상 검소하게 살아야 하고 돈 문제에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강준도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돈 함부로 안 써. 검사가 돈에 약하면 끝이야. 그런데 서린은 그 강준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여보, 당신은 너무 딱딱해. 부부는 돈을 숨기면 안 돼. 나랑 결혼했으면서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해? 그 말이 강준을 무너뜨렸습니다. 강준은 결국 자기 카드와 통장을 서린에게 조금씩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생활비 정도였고 그 다음엔 자동차 할부, 보험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강준이 모르는 이름의 대출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걸 처음 알게 된 게 우편함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집 우편함에 내용 증명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뜯으려다 멈췄습니다. 받는 사람이 강준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서린이 뒤에서 제 손을 낚아챘습니다. 어머님, 그거 제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서린의 얼굴을 봤습니다. 서린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아주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거 보면 안 돼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강준이 이름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저는 그때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확신이 없으니 말을 꺼낼 수도 없었습니다. 괜히 말했다가 또 며느리 괴롭히는 시어머니가 될까봐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결국 더 큰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엄마는 기록을 잡기 시작했다. 사람이요, 가장 무서운 순간은 확신이 생겼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입니다. 저는 그때가 딱 그랬습니다. 아들 강준의 이름으로 내용 증명이 오고 며느리 서린이 그걸 낚아채는 모습을 내 눈으로 봤는데도 저는 강준에게 단 한마디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강준은 이미 서린의 말에 길들여져 있었고
제가 뭘 말하든 엄마가 예민해졌다로 결론이 나버릴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설이는 저를 너무 교묘하게 흔들었습니다. 제가 지갑을 잃어버린 날 설이는 울며 강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의심해요. 그 한마디로 저는 이미 며느리를 괴롭히는 시어머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말로 싸우지 않기로요. 대신 기록을 남기기로 했습니다. 시장 친구 미자가 그때 제게 해준 말이 있습니다. 정희야, 내가 아무리 억울해도 말로는 못 이겨. 저런 애들은 말로 사람을 죽이는데 선수야. 그러니까 넌 기록을 잡아야 해. 그게 내 목숨줄이야. 저는 미자의 말을 듣고 그날부터 작은 수첩을 하나 들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설인이 이상한 행동을 할 때마다 날짜와 시간을 적었습니다. 설인이 우편을 먼저 가져간 날, 설인이 제게 비타민을 준 날, 설인이 강준에게 울며 전화한 날, 설인이 제 말을 끊고 강준을 따로 데리고 들어간 날, 처음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록은 점점 쌓였고 어느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설이는 즉흥적으로 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고립시키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장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제 휴대폰으로 모르는 번호가 걸려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스팸인 줄 알고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번호가 2번, 3번 계속 걸려왔습니다. 저는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희 씨 맞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차분했는데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불길했습니다. 누구세요? 그러자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 강준 검사님 관련해서 전화드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나오자 저는 반사적으로 숨을 멈췄습니다. 무슨 일이죠? 그 남자는 잠시 침을 삼키는 소리를 내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강준 검사님 명의로 대출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연체가 진행 중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가 풀렸습니다. 저는 길가에 멈춰서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희 씨? 남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때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물었습니다. 누가 그랬나요? 강준이가 그런 게 아니라면. 그러자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건 저희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계속 안 돼서요. 지금 이 상태면 법적 절차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끊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이 떨렸고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설인이 자는 틈을 타서 거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제 성격상 원래 남의 물건을 뒤지는 건 죽어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들의 인생이 걸려 있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서류가 있었습니다. 대출 관련 서류, 카드 명세서, 그리고 강준 명의로 된 위임장 같은 종이들. 저는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설이는 강준의 명의로 대출을 만들고 있었고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먹고 튀기 위한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머릿속에 스치듯 떠오른 얼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설인 옆에서 결혼식 때도 잠깐 보였던 남자. 설인이 그냥 아는 오빠라고 했던 사람. 그 남자가 공범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공범, 박도연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설인은 이상할 정도로 사람을 잘 다루는 여자였습니다. 그건 단순히 예쁘고 말 잘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약점을 파악하는 속도가 빠르고 그 약점을 누르는 방식이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혼자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기라는 건요, 혼자 하면 오래 못 갑니다. 특히 결혼 사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대출을 만들고 우편을 가로채고 명의를 쓰고 사람을 속이고 주변 시선을 조작하고 이건 한 사람이 동시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날부터 서린의 주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서린이 통화하는 시간, 서린이 나가는 요일, 서린이 갑자기 웃는 순간. 그러다 어느 날 서린이 부엌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린은 분명히 조용히 말한다고 생각했겠지만 저는 반찬 가게에서 수십 년을 장사한 사람입니다. 사람 목소리에 미세한 떨림을 듣는 귀가 생겼습니다. 서린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아직은 아니야. 지금 움직이면 들켜. 어머님이 이상하게 눈치가 빨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오빠. 서린이 말하는 그 오빠는 강준이 아니었습니다. 강준은 남편이니까요. 그럼 그 오빠는 누구냐? 그날 저는 미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미자야, 나 확신했어. 서린이 혼자 하는 게 아니야. 미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희야, 그럼 이제 너는 더 조심해야 해. 둘이면 더 위험해. 그때부터였을까요? 서린은 제 눈빛이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며느리라는 존재는요, 시어머니가 자기 의심을 시작하면 본능적으로 압니다. 서린도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서린은 아들에게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여보, 나 임신했을지도 몰라. 그 말을 듣고 강준은 완전히 굳었습니다. 강준은 어린 시절 아버지 없이 자랐습니다. 그 결핍은 강준의 마음 깊숙한 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내 아이에게 아버지 없는 삶을 물려주지 않겠다. 그 마음이 강준을 잡아버린 겁니다. 그날 이후 강준은 서린에게 더 약해졌고 저는 강준에게 더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집 앞에서 낯선 남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은 패딩에 모자를 눌러 쓴 남자였는데 저를 보자마자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정희 씨죠?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누구세요? 그 남자는 아주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서린 씨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좀 도와드릴 게 있어서요.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사람이 박도연이다. 서린의 공범. 그 남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희 씨, 어머님이시니까 좋은 말로 할게요. 강준 검사님이랑 서린 씨는 이제 한 몸입니다. 어머님이 끼어들면 다 망가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고 물었습니다. 당신이 뭔데 그런 말을 해요? 당신이 우리 가족에 왜 끼어들어요? 그러자 그 남자는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가족이요? 정희 씨, 그거 착각이에요. 그리고 그 남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조용히 계세요. 안 그러면 어머님이 다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가정불화가 아니었습니다. 범죄였습니다. 팔아. 엄마는 법을 내 편으로 만들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박도연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조용히 계세요. 안 그러면 다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진짜 무서웠습니다. 서린이 저를 도둑으로 몰아 사회적으로 죽이려는 것도 무서웠지만 이제는 진짜로 제 몸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혼자 싸우지 않겠다고. 저는 다음 날 시장 친구 미자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미자가 소개해준 변호사는 여자 변호사였고 이름은 하은이었습니다. 하은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믿지 않았습니다. 그건 당연했습니다.
변호사는 감정이 아니라 증거를 봅니다. 저는 그동안 적어둔 수첩을 꺼내 날짜와 시간, 서린의 행동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내용 증명, 대출 서류, 카드 명세서, 박도연의 협박까지 말했습니다. 하은 변호사는 조용히 듣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사건은 단순한 결혼 생활 문제가 아닙니다. 사기, 명의도용, 협박, 약물 가능성까지 포함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린 씨는 아드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사냥한 겁니다. 그 말에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하은 변호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다만 어머님, 우리는 지금부터 냉정해야 합니다. 어머님이 억울하다고 울면 서린 씨는 그걸 광기로 포장할 거예요. 우리는 울지 말고 증거를 쌓아야 합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감정 싸움이 아니라 증거 싸움이라는 것을요. 그날부터 하은 변호사는 제게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서린이 무슨 말을 해도 흥분하지 말 것. 통화는 가능한 한 녹음할 것. 대면할 때는 CCTV가 있는 곳에서 만날 것. 박도연이 다시 나타나면 즉시 신고할 것.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강준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 것. 강준 씨는 지금 사랑이 아니라 세뇌 상태입니다. 세뇌된 사람은 말로 못 깨웁니다. 현실이 깨워야 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서린이 제게 준 비타민 몇 알을 몰래 챙겼고 하은 변호사가 준 소형 녹음기를 늘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서린이 혼잣말하듯 박도현과 통화하는 내용도 녹음했습니다. 어느 날 서린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번엔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요즘 좀 예민했나 봐요. 미안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흔들렸습니다. 혹시 제가 오해한 걸까? 서린이 진심으로 뉘우치는 걸까? 하지만 그 순간 하은 변호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기꾼은 들키기 직전에 더 착해집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속여야 하니까요. 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서린아. 다들 힘들 때가 있지. 그리고 저는 그 대화도 녹음했습니다. 아들이 처음으로 현실을 보게 된 날. 현실이 강준을 깨운 날은 생각보다 빠르게 왔습니다. 어느 날 강준의 직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검사는 신용 문제가 생기면 큰 타격을 받습니다. 서린이 만든 대출과 연체가 결국 강준의 발목을 잡기 시작한 겁니다. 강준은 그날 밤 집에 들어오자마자 서린에게 물었습니다. 서린아, 이거 뭐야? 강준 손에는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대출 목록과 연체 통지서였습니다. 서린은 처음엔 웃었습니다. 여보, 그거 내가 처리하려고 했어. 당신은 바쁘니까 내가. 그런데 강준이 그때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몰랐다고? 내 이름으로 대출이 몇 개야? 이게 장난이야? 그 순간 서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서린은 바로 전략을 바꿨습니다. 사기꾼은 들킬 때 미안해를 먼저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때문에 그랬어. 서린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너무 무서웠어.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나 이렇게라도 안 하면 당신이 나버릴까봐. 강준은 그 말에 잠깐 흔들렸습니다. 강준은 원래 약한 사람을 못 버립니다. 그게 강준의 장점이자 서린이 파고든 약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강준이 우연히 서린의 휴대폰을 보게 됩니다. 서린은 울면서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상했습니다. 강준은 서린의 휴대폰 화면에 떠 있는 메시지를 봤습니다. 오빠, 지금 상황 어떡해? 어머님이 변호사까지 붙였대.
우리 빨리 정리해야 하는 거 아니야? 강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빠? 강준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설이나 오빠가 누구야? 설이는 그 순간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표정 하나로 강준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속았다. 그날 밤 강준은 처음으로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나 지금 너무 무서워. 그 한마디에 저는 눈물이 터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하은 변호사가 말했으니까요. 울면 지는 싸움이라고. 저는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준아, 엄마가 지금 갈게. 며느리의 가면이 찢어진 날. 제가 강준의 집에 도착했을 때 집안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설이는 울고 있었고 강준은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설이는 저를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어머님이 이랬잖아요. 어머님이 우리 사이 망쳤잖아요. 저는 설인을 보며 아주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설인아, 너 지금도 연기하고 있구나. 설인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강준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알았어? 저는 그제야 강준에게 모든 걸 보여줬습니다. 수첩, 서류, 내용 증명, 박도연의 협박, 그리고 하은 변호사가 준비한 증거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설인이 제게 돈 줄 테니 사라지라고 말했던 그날 하은 변호사가 준 녹음기를 제가 가지고 있었고 설인은 자기 입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돈 드릴게요. 그냥 조용히 사라져 주세요. 네, 솔직히 말하면 돈으로 샀어요. 강준 씨를요. 그 녹음 파일을 들은 강준은 숨이 막힌 듯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설이는 그제야 표정을 바꿨습니다. 울던 얼굴이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설이는 강준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랬어. 근데 당신도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있어? 당신이 멍청해서 속은 거잖아. 강준은 그 말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날 새벽 하은 변호사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설인과 박도연을 사기, 명의도용, 협박, 약물 관련 혐의로 고소했고 대출 관련 금융사에도 설인의 행적과 서류 조작 정황을 제출했습니다. 박도연은 처음엔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하은 변호사는 박도연이 이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사건을 만들었던 기록을 확보해 둔 상태였습니다. 설인의 전남편 혼인무효 소송 기록도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결국 설인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설인이 주장하던 임신도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설인이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던 건 그거였습니다. 임신했어요. 아이 때문에라도 봐주세요. 하지만 병원 기록은 냉정했습니다. 임신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설인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강준은 경찰서에서 설인을 보며 말했습니다. 설인아, 너는 내가 아니라 내 직업을 사랑한 거였구나. 설인은 그 말에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진짜 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은 이미 늦었습니다. 그리고 박도연도 잡혔습니다. 박도연은 조사 과정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냥 돈 좀 벌려고 한 건데요. 그 말에 저는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우리 아들의 인생이 그들에게는 돈 좀 벌려고였던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가끔 늦게라도 공평해집니다. 설이는 실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박도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강준은요. 강준은 그 사건 이후 한동안 직장에서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검사로서 신용 문제가 생긴 건 큰 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준은 끝내 버텼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강준은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다시 반찬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강주는 주말마다 제 가게에 와서 김치통을 나르고 손님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느 날 강준이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진짜 바보였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니, 넌 바보가 아니야. 넌 그냥 착한 애였어. 그리고 세상에는 착한 사람을 먹고 사는 나쁜 놈들이 있는 거고. 강주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어릴 때도 안 울던 애가 그날은 제 앞에서 울었습니다. 저는 강준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엄마는 끝까지 너 편이다. 그 말이 제 인생에서 가장 강한 말이었습니다. 에필로그 마무리 인사 행복 문구 구독 좋아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어쩌면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검사 아들도 속는데 우리는 더 쉽게 속을 수 있겠구나. 맞습니다. 사기꾼은 똑똑한 사람을 노립니다. 돈 많은 사람을 노리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고 책임감 있는 사람을 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믿는 마음은 소중하지만 그 믿음이 누군가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한 번쯤은 스스로를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시든, 집에서든, 차 안에서든, 일을 하시면서든, 혹은 잠들기 전이든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편안해지고 마음이 조금 더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사연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밤도 따뜻하게 주무시고 내일은 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